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글로벌 원유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유가 채취되고 우리한테 오는 과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땅에서 찾아서 땅에서 캐는 과정까지를 우리가 업스트림이라고 하고, 그거를 잘 이렇게 정제를 하고 여러 가지 뺄 건 빼서 상품화하는 요 과정을 우리가 다운스트림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조금 업스트림에 조금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유 시장에 한번 집중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유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유의 종류가 생각보다 중요한데요. 원유의 종류는 진리에 따라서 분류가 되겠죠. 그래서 원유의 질은, 품질은 어떻게 측정하냐? 바로 밀도, 비중이라고 하는 친구하고요. 황의 농도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왜 중요하냐면, 먼저 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우리가 옛날에 석유 같은 거를 이렇게 연소를 시키면, 엔진이라든지 공장에서 연소를 시키게 되면 그죠, 아황산가스가 나오죠. SO2 같은 아황산가스가 나와서 이게 구름에 섞여가지고 스모그가 되기도 하고, 요게 이제 비로 하면 산성비가 내서 환경적인 아주 재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석유를 연소해서 발생하는 이런 대기 오염을 좀 줄이기 위해서 석유 제품의 황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를 맞추려면 탈황이라고 하는 그저 정제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되는데, 이 탈황을 하는 비용이 꽤나 듭니다. 그래서 원유 자체의 황이 농도가 적으면 탈황을 좀 덜 해도 되겠죠. 그래서 저황일수록 내가 정제할 비용이 작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고급 원유로 쳐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비중인데요. 이 비중이 높은 원유일수록 우리가 끓였을 때 가벼운 제품들이 나옵니다. 아주. 그래서 이쪽에 있는 친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경유나 중유가 많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는 우리가 좋아하는 휘발유, 경유, 나프타 뭐 이런 친구들, 즉 고부가가치 상품들이 똑같은 정제를 거쳐도 많이, 그 비율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비중이 높고 황이 적은 친구일수록 고급유로 생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오는 지역별로 보자면 우리가 굉장히 의외죠. 최고급의 유는 바로 말레이시아에서 나오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레이시아 옆에는 그죠, 싱가포르이 있어요, 섬.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나오는 항공유를 우리가 전 세계 스탠다드로 쳐준다. 왜? 고급유를 쓰는구나. 황이 거의 없고 비중이 높아서 고급유인 등유 쪽에 항공유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보는 브렌트하고 WTI가 그 뒤를 따르죠. 브렌트는 영국하고 노르웨이 사이에 있는 북해 해양 시추선에서 나오는 북해유라고 보시면 되고, WTI는 텍사스에서 나오는 게 바로 WTI 오일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도 굉장히 황도 적고 비율도 높지만, 굳이 따지자면 브렌트가 조금 더 고급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좋은 거는 우리가 러시아에서 나오는 러시아 기름인데, 우랄 쪽에서 나오는 기름은 그다지 좋은 기름은 아닙니다. 그게 옛날에 아제르바이잔 뭐 이쪽에서 나오는 기름인데, 그래도 러시아 쪽에서 최고로 쳐주는 기름은 이 시베리아 석유관을 타고 오는 시베리아 쪽하고요. 여기 상트페테르부르크 위쪽에 바다에서 또 시추선을 끌어올리는 기름 정도가 WTI보다는 조금 안 좋지만 그래도 굉장히 고급유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많이 수입하는 두바이유하고 아랍 원유라고, 아랍 경질유라고 하는 요 친구들은 이제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죠, 고급류는 아니었다. 즉 오일 부작이 난데 양은 많은데 그죠, 이 친구들처럼 고급이나 최고급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정유사들이 어떻게 본다면, 요 기름을 가지고 정유하는 외국의 석유업체 대항해 가지고 우리가 좋은 시설과 기술을 가지고 요 친구들 가지고 그죠, 얘들이 미국하고 유럽의 정유사들의 어떤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산업적 구정에서 한국 정유사들이 굉장히 다른 나라의 이
경쟁사보다 훨씬 더 우위를 점했었다. 기술적, 시술적 우위. 왜? 우리는 낮은 등급의 기름을 가지고 정제하고 정렬을 잘해가지고 더 좋은 상품 만들었죠. 네, 뭐 한국의 휘발유가 BP나 뭐 이런 친구들, 쉘 이런 친구들이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WTI를 가지고 만든 어떤 고급 휘발유는 우리나라보다 옥탄가는 높은 친구들이 꽤 나옵니다. 왜? 만들기가 쉬워요. 왜? 비중이 높구나. 황은 적고. 그래서 그거는 정제 기술의 차이인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치면 정제 기술은 좋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그죠, 과학 시간에 나왔던 차트예요. 그래서 요렇게 끓이다 보면 제 이제 가벼운 게 위에서 맺히게 되죠. 그리고 무거울수록 아래에 맺히게 되는데 이렇게 비율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라스틱 뭐 나일론 뭐 천연 합성 고무 같은 걸 만드는 우리가 나프타라는 친구가 6.9%, 우리가 자동차에 쓰는 휘발유가 19.1%, 등유 그래서 휘발유랑 디젤 사이인데 요 친구들이 7.5%, 그죠? 디젤하고 가스오일이 경유를 만드는 그 정도 퀄리티의 정제로 보시면 되는데 그게 40.1%,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네, 옛날 섬막유에 쓰이던 중유가 11.4%, 그 외에 뭐 타르르, 아스팔트 이런 완전히 고체류 비슷한 거 그게 한 12.6% 정도 나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평균적인 이야기고요. 보통 한국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이나 기술력이 좀 좋은 정유회사 같은 경우 자 디젤 가스오일 우리가 40.1%만큼 안 쓰잖아요. 그래서 고도화 시설이라는 거를 만듭니다. 그래서 요 친구를 뭐 코일 같은 것도 만들고 뭐 여기에다가 그 반응체 같은 거 촉매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요 친구들을 더 가벼운 물질로 쪼갭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고도화 시설이라고 하고 요거는 우리가 한국 회사들이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요 질 낮은 정제유랑 여기 고부가가치 상품 사이에 정제 마진이 있어가지고 요 시설을 돌릴 정도의 그죠 가격 차이가 난다면 한국 회사들은 이 시설 이미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으로 올릴 수 있다. 다만 그죠 가격이 좀 많이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기름 자체에 있는 어떤 성분이라든지 또 그거를 어떤 물질로 타겟을 놓고 내가 그죠 정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요걸 돌리고 안 돌리고 차이도 있겠고 요거를 프라이머로 가느냐 요거를 선제적 목표로 가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기름하고 어떤 방식에 따라 가지고 그죠 정제 마진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다. 물론 지역별로 더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죠 기름별로 정제 마진이 어느 정도 차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기름 종류 자체도 중요하구나. 요걸 먼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두 번째 원유 시장에서 이제 달라진 것은 그죠? 바로 원유 캐는 방식, 즉 셰일 혁명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원유 시장의 어떤 움직임은 셰일 혁명 이전과 이후로 이제 다르다고 봐야 되는데요. 석유 셰일 혁명 이전에는 미국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 수요와 공급을 우리가 1차원적으로 분석했다면 지금은 셰일 오일이라는 것 때문에 새로운 공급처가 하나 더 생겼다. 그래서 지금은 뭐 약간 삼각관계 같은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셰일 오일 이전에 막 이렇게 유가가 상승하니까 여기서부터 기술력을 축적한 그죠? 미국 회사들이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기름값을 여기까지 끌어내리고요. 셰일 오일을 하면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가스가 또 부산물로 나오게 됩니다. 내가 기름만 캐겠어 해서 기름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가스만 캐겠다 해가지고 가스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스 값이 이렇게 폭락하게 됩니다. 야, 기름을 캐기 위해서 내가 셰일 시추를 만들었는데 그죠? 가스가 그냥 부가적으로 생산이 되다 보니까 이거 그냥 아무 가게나 내다 팔다 보니까 가스 값이 미국에서
폭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미국이 하루에 한 500만 배럴 정도의 그죠? 500만 배럴 정도의 기름 및 정제 제품을 우리가 수입을 했었는데, 우리가 한 2019년에서 2020년 정도 되면 이렇게 미국이 갑자기 산유국이 됩니다. 기름이 남아들어서 수출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유가가 굉장히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었다. 즉 셰일 혁명 이후에 미국의 에너지 자립도가 굉장히 이렇게 증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프래킹 즉 셰일 오일이 뭐길래 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셰일 오일하고 셰일 가스를 캐는 방법의 가장 두 가지 핵심 키워드는요. 첫 번째는 호리존탈 드릴링입니다. 즉 수평으로 뚫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프래킹, 구멍을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셰일 오일을 채취하는 방식은요, 기존에 우리가 기름을 캐는 방식과 똑같아요. 이렇게 처음에는 이게 수직으로 추를 뚫게 됩니다. 근데 기존의 버티컬 이 드릴링, 즉 일반적인 원유 채취 과정은 그냥 이렇게 해가 구멍을 뚫다가 이렇게 초음파 같은 걸 쏴가지고 기름 샘이 발견되면 그냥 이 압력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 텍사스에 가면 이렇게 까딱까딱거리는 추 같은 거 있죠. 그걸로 안 나올 때까지 그냥 계속 뽑습니다. 근데 이제 셰일 오일은 좀 다른 방식으로 채취를 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 사암층이 있습니다. 여기 사암층 안에 가스하고 막 원유가 있는 이 사암층이 있어요. 그거를 찾을 때까지 쫙 밑으로 뚫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깊이 행하면 그죠? 우리가 그 층을 닿겠죠. 그 층에 닿으면 요렇게 이 드릴 같은 거를 수평으로 뉘어서 수평으로 그때부터는 뚫게 돼요. 그래서 수평으로 뚫어서 어떻게 하냐? 여기 이렇게 여기 구멍 보이시죠? 구멍을 팍 뚫게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압력으로 총같이 팍 쏘기 때문에 요 3층에 균열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요 균열을 타고 이제 가스가 나올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이게 그죠? 그냥 놔두면 나오진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시추용 액체를 넣습니다. 대부분이 물인데요. 안에 이 돌조각 같은 걸 넣고 산도 넣고요. 또 올라올 때 폭발하지 말라고 윤활제도 넣고요. 또 이 박테리아가 있으면 이 기름도 부패를 합니다. 그래서 항생제도 좀 넣고, 그리고 모래 진흙 같은 거는 요쪽에 이제 내가 구멍을 뚫었는데 그게 이제 그냥 공간을 남겨놓으면 이게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그걸 좀 채우라고 모래가 진흙 같은 것도 넣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화학약품이 있는 액체를 넣어서 그 압력으로 그죠? 내가 여기 물을 밀어 넣으면 그 압력 때문에 기름하고 가스가 나오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캐게 되는 게 셰일 가스하고 셰일 오일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방식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식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발생했어요. 일단 장점이 뭐였죠? 장점은 바로 미국의 산유량도 늘었고요. 또 우리 기존에는 이제 건드릴 수 없는 기름하고 가스도 내가 건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스 가격도 내려가고 기름 가격도 어쨌든 내려가서 에너지 자립도는 증가했다. 그죠? 그거는 장점인데 이제부터 단점들을 몇 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평 채굴을 호리존털 드릴링. 자, 기존의 원유 시설은 내가 하나 찾으면 이게 다 없어질 때까지 그냥 놔두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건 아니죠. 뚫고 물을 쏘고 물을 회수하고. 자, 물을 회수합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2층 자체를 내가 다 캐야 되기 때문에 물을 빼고 또 다음 이렇게 뚫어서 또 여기 구멍을 내야 된다고요. 그럼 이 물을 회수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물에는 산화고 윤활제, 모래 진흙, 항생제 같이 그죠? 안 좋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회수해서 정화 시설로 보내서 정화하는 비용이 또 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물을 재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재활용한다는 게 뭐냐? 그냥 정화를 안 하고 정화를 대충 하든가 안 하고
다음 시추할 때 또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 중금속 물 속에 중금속이라든지 방사능 농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물 처리가 조금 많이 힘들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시추수 문제가 좀 있다. 그 비용이 꽤 많이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뚫고 물 넣고 물 빼고 회수하고 뚫고 물 넣고 물, 그러니까 이 친구보다 과정도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당연히 셰일 가스 같은 경우에는 요것보다 그죠, 요거는 그냥 이렇게 묻혀 있는데 얘는 사이 틈 사이 있는 걸 빼는 거다 보니까 한 번 할 때 양도 좀 요 친구에 비해서는 적게 나오겠죠. 어디든지 가서 할 수 있는 장소는 많지만 한 번 할 때 돈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로얄 더치 쉘, BP, 엑소모빌, 쉐브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배당을 줄 만큼 회사가 안정적으로 계속 갔습니다. 셰일 혁명 이후에도. 하지만 셰일을 주역으로 하는 마라톤 오일, 체사피크 에너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콘티넨탈 리소스 같은 회사들은 결국 투자한 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 돈도 못 건지고 주가가 많이 폭락해버린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즉 생각보다 이 친구는 채산성이라든지 경제성은 부족했다. 그래서 흔히 셰일 오일을 회사들을 갖고 머니 피트, 돈 구덩이라고도 지금 미국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셰일 오일 혁명 자체는 미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데는 큰 영향을 줬지만 이 회사들 자체가 성공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이 회사 투자하실 때 아하, 수평 채굴은 당연히 이 수직 채굴, 기존 빅 오일이라고 하죠,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채산성이 떨어지고 경제성은 좀 낮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조 바이든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환경적인 문제도 셰일 가스와 오일은 발생시킵니다. 첫 번째는 지하수 오염이에요. 자, 아까 전에 제가 물을 넣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물에 안 좋은 게 있는데 이거 구멍 뚫다가 잘못해서 지하수 쪽을 건드리게 되면 그죠? 팍 하고 이 친구들이 지하수에 섞여서 식수원을 오염시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관을 팠어요. 근데 여기에 내가 시멘트하고 철로 보강을 해놨는데 요게 강한 압을 주다가 이쪽 관이 터져갖고 섞여버리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요 경우에도 지하수가 오염되는 경우가 있었고 생각보다 많았고 그것 때문에 일단은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시추수의 정화 문제. 즉 이런 친구들의 여기서 나온 방사능하고 중금속이 정화가 잘 안 된다. 그리고 정화 비용도 비싸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요새 굉장히 주목을 받는 건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셰일 오일 사이에 있는 액체와 기체를 내가 압으로 빼내기 때문에 고압으로 나오긴 하는데 고압으로 나오고 대기 중에 분사가 되다 보니까 100% 이제 채집이 안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보수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체에서 가스 중에 3% 정도는 대기 방출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른 연구 결과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그죠, 이 대기압에서 그리고 상온에서 내가 가스를 채취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이게 운송 과정에서도 세고 또 운송하면서 정지하는 과정에서도 세기 때문에 결국 10%에서 그죠, 10% 20% 정도는 대기 방출된다 이렇게 보는 연구원도 있어요. 그거는 시각의 좀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대기 방출되는 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죠, 우리가 옛날에 소가 방구 끼면은 뭐 이산화탄소보다 몇 배의 이제 온난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거기서 나오는 이 소의 방구 성분하고 똑같은 게 바로 이 천연가스 메탄입니다. 그래서 이 메탄 자체가 리킹 새면서 오히려 환경 오염을 조금 더 촉발시키는 게 아닌가, 지구 온난화를. 그래서 이후에 가스가 친환경이다라는 요 어떤 미국의 마케팅에서 셰일발 가스는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아까 전에 말했던 이
내 친구들을 필두로 2014년까지 막 이렇게 투자를 하게 돼요. 그래서 미국의 이런 오일 주가가 이렇게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2014년 이후부터 이게 이제 캐픽스죠. 순유형자산 투자. 그래서 하지만 여기서 이제 실제로 가동을 해봤더니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오니까 미국의 오일 전체 산업의 이 주가 자체가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금리가 낮아지면서 다시 한번 속아도 다시 한번 투자하는 모습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규 투자들이 집중되는 지역이 어디냐? 바로 이 텍사스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르미안 베이진인가 바진인가 아무튼 그쪽에 지금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즉 새로운 셰일 오일의 성지는 바로 텍사스 페르미안 베이진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데이터 상으로도 나타나죠. 이렇게 이게 이제 새로운 시추구수예요. 그래서 기름을 파는 장치 개수를 말하는 거고요. 이쪽은 산유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거의 뭐 반절 이상이, 산유량의 반절 이상, 산유 기지의 한 40% 이상이 그 텍사스 페르미안 베이진 그쪽에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산유량, 이렇게 많은 기름을 캤는데도 코로나 이전까지 무너지지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쨌든 이 친구들은 돈을 많이 못 벌었지만 얘들은 어쨌든 미국에서 기름을 그렇게 많이 생산하고 있음에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됐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중국의 성장이었고요. 두 번째는 항공산업도 성장했고요. 세 번째는 세계 물류가 증가해서 결국에는 요 세 요인 때문에 세계 이 원유 수요가 이제 꾸준히 올라왔다. 그래서 어쨌든 원유 시장은 그런 식으로 살아남았고, 중간중간에 오펙에서도 적재적소에 좀 원유 시장이 무너질 때마다 감산을 해주면서 결국 미국은 이렇게 정제 시설 이런 것도 조금 갖추면서 완전히 지금 산유국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이전 것은 우리가 싹 각설을 해버리고 2020년 팬데믹 상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하고 2019년에 기름 수요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요렇게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거의 뭐 달에 최소 한 5%에서 15% 정도 차이 나시는 걸 볼 수 있는데, 가장 많은 타격을 입었던 건 바로 그죠? 우리가 여행을 못 가고 움직이지 못하고, 왜냐하면 락다운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락다운이 되어서 이렇게 사람들의 이동이 줄어드니까 결국 항공 수요도 다 줄어들게 되고, 이것들이 가장 이 석유 수요에 큰 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요 포트폴리오에서 봤을 때 가장 큰 타격을 미친 것들이 바로 휘발유하고 항공유가 특히 낮아진 석유 수요에서도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바로 여행 제한하고 락다운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소 5%에서 많게는 한 20%까지 전 세계 석유 수요가 감소했구나. 그래서 지금 당장 석유가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석유는 받아 놓으면 오히려 내가 가만히 놔두면 돈도 안 될 것 같고 정제도 해야 되고 상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고부가가치 상품이었던 휘발유하고 항공유가 돈이 안 되니까 이 정제하는 회사들이 이 기름 받기 싫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미 그때는 너무 기름이 많아가지고 재고를 저장할 수 있는 창고도 거의 꽉 찬 상태였죠. 그래서 유가가 마이너스를 가는 사태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씀을 했듯이 어떤 상품이 가장 많이
감소했냐라고 보시면 제트 케로신 등유하고 항공유가 거의 30%그 상품은 30% 이상 수요가 30% 정도 수요가 감소했고요.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8.4% 정도 수요가 감소했는데 그 대부분이 미국하고 유럽입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이 유럽 보시게 되면 뭐 한 20%, 15%에서 20% 정도 이렇게 감소를 한 게 보이는데 가장 어느 많이 감소했다? 락다운이 본격화된 3, 4, 5에 많이 감소를 했고요. 항공유 같은 경우에는 그냥 2월 이후에는 거의 뭐 수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신기한 점은 한국하고 중국이나 인도 같은 곳은 오히려 휘발유 수요가 증가했다는 건데 요거는 우리 대중교통 타던 사람들이 유가도 낮아지고 이게 감염의 위험이 있다 보니까 자가용으로 이동수단을 좀 변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눈에 띄는 것이 중국이죠. 중국은 많은 부분에서 고부가가치 상품에서 많은 소비를 했다. 특히 신기한 건 등유 또 많이 소비했는데 이거는 아마 난방유일 거고요. 나프타 가장 즉 중국이 유가가 낮아지니까 요걸 가지고 석유 제품을 많이 생산했다. 나프타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원유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건 바로 중국의 소비였습니다. 그래서 모두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이렇게 보시면 전체를 제가 갖다 놨는데 미국, 유럽, 한국, 인도 뭐 다 주는데 그죠? 중국만 늘었습니다. 물론 라틴도 늘었는데 라틴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20년 1분기, 2분기에서는 지금 전체 생산량에서 제가 소비량을 뺐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700만 배럴에서 900만 배럴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유가가 폭락했던 건데 이후에 오펙에서 그죠? 오펙 감산도 있었고 셰일 오일 쪽에서도 돈이 안 돼서 이 미국의 셰일 리그도 많이 폐쇄를 하면서 이후 2020년 3월하고 2020년 4월에는 어쨌든 간에 경제 회복에 그죠? 오펙하고 셰일 감산으로 그죠? 셰일 감산으로 어쨌든 균형을 이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전 세계적인 원유 수요 감소가 선진국 중심으로 일어났구나. 근데 최고 안 좋을 때는 17% 정도다. 근데 앞으로 이 시장들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백신이 들어오는 선진국 위주로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 자체도 일단은 선진국 위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2021년도에는 5.8% 정도 다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생산 부분 쪽을 볼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생산 자체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OECD 쪽하고 BOECD 쪽이 이제 천천히 감산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천천히 이렇게 오펙이 3,300만 배럴 하루, 3,000만 배럴, 2,800만 배럴까지 이렇게 점차적으로 3분기까지 줄여왔다가 4분기에는 조금 증산을 하긴 했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대로 이렇게 균형을 우리가 이루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오펙 안쪽에서도 세 나라는 이 오펙이 주도하는 이 감산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리비아예요. 리비아는 현재 내전이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감산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란입니다. 이란 역시 미국이 제재받아서 경제가 거의 파탄나는 수준이라서 이 친구도 감산이 제외가 됐어요. 베네수엘라도 감산이 제외됐습니다. 경제난 때문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좀 봐야 될 점은 바로 2분기에 4분기 오면서 리비아가 어쨌든 약간 휴전 상태가 되면서 이 친구들은 증산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죠?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어느 정도의 감산이 일어나다가 4분기에는 살짝 증산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쨌든 산유량을 다시 회복을 하는 상태에서 오펙의 결정은 바로 오펙 플러스, 즉 러시아를 한 팀에 넣는 거죠. 그래서 오펙만 있을 때는 미국의 오펙 산유량이 전체 산유량의 약 30%밖에 되지 않지만 러시아가 함께 들어오면 약 43%가 된다는 점. 그 점은 이 오펙이 현재 진행하는 또 자신들 중심의 세계 원유 시장의 질서를 회복하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전 세계 절반 정도의 원유 수요를 이 친구들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나라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우리가 만수르 형님의 나라 아랍에미리트의 거의 뭐 한 3배에서 4배 정도 이렇게 생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오펙에서는 약 36% 정도의 산유량을 보이는데 사우디아라비아 내부에서 봤을 때는 사우디아라비아 GDP 전체 42%가 기름에서 나오고요. 국가 재정 수입의 87%를 이 자신의 나라 국영 회사인 아람코를 통해 가지고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우디에게 이 기름 자체는 중요하고요. 요 말씀을 해드리는 이유는 지금 오펙에서 어쨌든 사우디가 이렇게 감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번에도 감산 100만 배럴 한다고 했다가 최근에 취소를 했는데 사우디가 돈이 많다고 막 자랑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모든 돈이 이 원유 산업에 부속된 산업에서 창출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사우디만 감산하는 구도는 장기적으로 가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비아하고 이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현재 일단 리비아는 그죠? 어쨌든 약간의 휴전의 기미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원유도 많이 이렇게 생성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향후 오펙 물량이 한 3.7% 정도가 풀릴 수 있다. 그래서 이 3.7% 정도는 2019년 정도인데 그 상태로 돌아올 수 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산에서 제외가 된다면 이 비율이 높아져서 이 오펙 감산에도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죠. 지금 한국에 돈 묶인 것도 지금 미국하고 바이든 정부 이후에 대화가 되고 있죠. 즉 이란의 제재가 어떻게든 좀 변화가 돼서 풀린다 라고 한다면 요 8.0% 수준의 기름 요 기름도 어쨌든 시장에 더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뭐 밀수를 하거나 배 바꿔치기를 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게 더 높아질 것이다. 즉 앞으로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에 따라서 오펙 자체의 산유량은 이 감산의 양과 상관없이 좀 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감산 목표를 정하더라도 그거를 가장 잘 따르는 게 사우디아라비아고요. 러시아하고 지금 아랍에미리트는 잘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오펙의 질서만 유지된다면 이 친구들도 따라 할 거긴 따라 하는데 여튼 상황은 이렇다. 특히 비중동 국가들이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이라크는 제외가 됐죠.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나이지리아는 지금 그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스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자체 지정학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이 정부하고
그 국영 오일 그 다른 오일 기업하고의 쉘인가요? 아무튼 그쪽에 분쟁 때문에 아예 스톱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 친구들도 수급이 안정화되면 요 숨겨왔던 수급도 또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6월에만 좀 줄고 7, 8월에는 이제 수급이 다시 올라오는 상태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2분기부터 수급이 안정화되는 게 보입니다. 오펙 중심으로도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좀 안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오펙 입장에서도 그죠? 기름 뚫는 이렇게 시설은 내가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죠? 이거를 감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니까 이 유휴 시설이 지금 이만큼 돌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죠? 어쨌든 내가 유휴 시설을 이제 거의 뭐 없다시피 했는데 좀 어느 정도 적은 수준으로 유지를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냐?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이게 지어놓고 쓰지도 못하는 게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오펙에서 만드는 게 한 2,500만 배럴이죠 하루에. 근데 유휴 시설이 600만 배럴이니까 거의 뭐 지어놓은 거에 한 20에서 25% 정도는 아예 가동도 못 하고 있다. 왜? 낮은 유가와 미국 셰일 오일이 또 사러 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미국 셰일 업체들이 감산을 안 한 건 아니죠. 이 친구들도 3월달 돼서 유가가 마이너스를 가니까 어쨌든 유전 개수도 줄이고 이렇게 생산량도 아까 좀 줄이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규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감가상각비로 들어오는 현금이 있지 않습니까? 자, 100원을 벌려면 내가 원래 70원씩 투자를 했는데 이제는 야 유가 너무 낮아서 일단 100원을 벌었는데 70원 투자 안 하면 내 계좌에 유효한 잉여 현금 흐름이 남겠죠. 그래서 지금 잉여 현금 흐름이 최초로 남게 됩니다. 미국 셰일 업체에서. 그리고 이게 가능했던 또 두 번째 이유가 어쨌든 미국이 기술적으로 2014년부터 그죠? 열심히 셰일 기술과 이런 것들 개발하면서 이 생산성이 굉장히 증가했어요. 즉 기술적으로 이게 발전을 하면서 아까 말했던 셰일 오일이 뭐 수평으로 뚫고 물을 쏘고 물을 다시 회수하고 가스 회수하고 요 과정이 더 효율화돼서 이제 많이 개선이 됐다. 그리고 개선이 꾸준하게 되고 있다. 이 모습을 이제 보고 있고 요거의 또 두 번째 그죠? 이유는 아까 전처럼 예전에는 막 미국 여기저기에서 막 이게 돈이 된다고 하니까 사업을 벌였는데 지금은 딱 될 만한 자리 아까 전에 그죠? 텍사스에 있는 그죠? 페르미안 베이진 그쪽이 제일 잘 되니까 그쪽에 가가지고만 내가 이 사업을 벌이니까 이 지역적인 이슈도 있고 기술적인 이슈도 있어서 어쨌든 셰일 오일 자체의 생산성은 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팬데믹이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내가 진정이 되고 6, 7, 8월부터 세계 무역도 조금씩 상승하고 그죠? 2020년 4월부터 어느 정도 중국의 제조업도 살아나고 또 세계적으로 이 글로벌 산업 심리 지수 PMI도 살아나고 미국 심리 지수도 살아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제 회복에 대한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가 반등을 하게 되죠. 유가가 0달러에서 이제 반등을 하게 되는데 그 중심에 바로 투기적인 즉 금융회사들도 여기에 이제 원유 시장에 돈을 넣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그죠? 모든 원자재 시장에서도 관측되고요. 그 두 번째 이유는 물론 아까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경제적 그죠?
회복도 있겠지만 두 번째는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이에요. 전 세계의 전 세계 국가들이 그죠? 경제 회복을 위해 가지고 내가 돈을 뿌려서 돈의 가치가 떨어졌죠, 그죠? 그리고 물건의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물건의 가치는 그죠 오르겠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로 물건을 사놔야겠구나.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 기대감으로 내가 유가를 재계산을 해보니까 아 이전 급락대를 이제 회복을 못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지금 유가를 상승시키는 원동력의 하나다. 그래서 요거 물론 기준이 11월이긴 한데요. 그죠? 아무튼 유가 올라가는 논리에서는 인플레이션 논리도 있다. 하지만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건 기존에 있었던 이 콘탱고 상태가 아닌 지금은 백워데이션 상태라는 거죠. 즉 미래 경제 회복이 될 거고 일단 지금 경제 회복이 진행되고 있고 수요가 있으니까 지금 바로 받을 수 있는 원유가 미래 계약 선물 계약으로 받을 수 있는 원유보다 가치가 높은 이 백워데이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봐서는 결국 인플레이션도 중요하지만 원유 시장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건 실질적인 경제 회복이다. 특히 중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고 이제 많은 이제 프래킹에 대한 규제가 발생을 했죠. 첫 번째는 키스톤 엑셀이라는 파이프라인 송유관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캐나다에서 이렇게 텍사스까지 연결되는 이 친구였는데 이게 취소가 되면서 캐나다에서 오는 원유의 수급 자체가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늘지는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조금 이제 강력한데 바로 연방정부 사유지에서 원유 채굴 프래킹이 금지가 된다는 거예요. 대여도 안 되고요. 이제 허가도 더 이상 안 날 거고요. 허가 난 거에 대한 이 연장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점은 프래킹이 앞으로 연방정부 땅에서는 좀 늘 수가 없다. 그래서 요건 상당한 타격이 있고 지금 다른 뉴스에서 나오는 말로는 전국적으로 프래킹 자체를 또 금지하는 법안도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 요런 부작용들이 있어서 그거에 이제 지금 바이든은 예민하죠. 환경 문제. 그러다 보니까 프래킹 자체 못하게 해야겠다 라는 이야기가 들고 있는데 요거는 확정은 아니다. 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원유 자립성 자체가 떨어질 것이고요. 그러면 원유 값이 더 오를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하지만 그죠? 어쨌든 그런 대책이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만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다시 이렇게 시작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기존에 얘기했던 메이저 그죠? 이 친구들 옛날 원유 회사들은 지금 이 원유 시장 회복세에 가담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유의해 볼 점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LPG하고 LNG 운반선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최고 어떤 좀 수요처가 오는 게 바로 러시아에서 가즈프롬에서 오는 이 가스는 관으로 독일로 바로 직통으로 오는 지금 노드스트림 2가 건설되고 있는데 노드스트림 1도 있고요. 그죠? 어쨌든 이렇게 오는 가스가 있는 반면 이제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가스 가격이 너무 낮으니까 요거를 유럽으로 수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지금 한국 조선해양이나 뭐 삼성중공업 쪽에서 LNG 선이 지금 하고 있고
또 아까 전에 셰일 오일이나 송유관, 셰일관이나 송유관에 쓰이는 게 이제 강관이죠, 강관. 또 강관의 대표 수요처가 한국산 이 강관 대표 수요처가 이제 이 미국 석유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이저는 아니고요.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앞에 그죠? 프라이빗, 퍼블릭 이 친구들이 한국산 강관도 어느 정도 잘 써주고 있다. 그래서 요 앞으로의 방향에 따라서 한국의 이제 강관 업체라든지 이런 가스 업체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재고 쪽에서도 한번 조금 살펴보자면 역시 2020년에 아까 전 말씀드린 대로 휘발유하고 항공유 수요가 많이 떨어지면서 이제 재고가 많이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그 재고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화는 돼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재고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치지만 이 OECD 재고, 즉 전 세계 재고인가요? 선진국 재고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이냐 하면 이게 5년 만에 최고 수준이에요, 지금. 근데 그 최고 수준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느 쪽에 집중되어 있나, 바로 가솔린하고 정제유, 즉 차를 덜 몰고 비행기가 못 가니까 이쪽에 많이 집중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자, 아까 전에 원래 기름을 추출했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제품 중에서 나프타하고 가솔린이 가장 비싸잖아요. 가장 많은 고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제품인데 이 친구들이 남고 아무도 안 쓰고 재고가 펑펑 남아서 완전히 이 순환이 멈춰버리니까 유가가 계속 오르면, 원래 유가가 오르면 정제 마진이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죠? 유가가 오르면 당연히 이 정유 회사들이 갑이 되니까 올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돈 되는 상품은 아무도 찾지 않고, 예? 지금 회복되는 어떤 걸 보자면 그죠? 해운료가 오르죠. 해운료가 오릅니다. 그러니까 뭐냐? 경유라든지 중유 쪽이 오히려 수요가 회복이 빠르지, 이 가솔린하고 항공유 쪽은 회복이 엄청나게 느리죠. 그러다 보니까 정유 회사들이 유가가 올라도 먹을 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어쨌든 기름을 내가 아까 전에 두바이유를 수입해서 다시 전 세계에 판매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기름을 많이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를 받습니다. 이 유가 상승 시에.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정제 마진까지 굉장히 안 좋은 상태니까요. 향후에 과연 정유주들이 어떻게 될지, 다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있는데 과연 그 예전의 차화정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그것을 한번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